혹시 여태까지 공부한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뭐 최소한도 기본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기본에 관해서 질문 있는 사람은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교수님 근데요. 예. 근데요. 이제 막 맥스웰 볼츠만이랑 그리고 보스 아인슈타인이랑 페르미 디레크 분포 그 배울 때 막 QI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QI? 그러니까 막 QI? 연립학도 아,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책을 앞만 읽어도 내용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아, 오케이. 양자역학 배우면서 그러면은 그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 관한 것은 템퍼러처가 영인 경우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영인 경우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페르미온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차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원 파티클 스테이트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업다운 계속 차 올라가니까 이게 개수가 예를 들어서 n개가 주어지면은 이제 뭐 2분의 n 셀 레벨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페르미 서피스가 되고 이 페르미 서피스가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게 페르미온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분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n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EF까지는 다 뭐야? 2개씩 차잖아요. 그죠? 2개씩 차고 그 다음부터는 없죠. 그 다음부터는 안 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스텝 펑션이라고요. 이게 스텝 펑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템퍼러처가 높아가면 이게 여기 있던 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돼서 템퍼러처가 아주 높아지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페르미 디렉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네. 원래 그게 이제 페르미 디렉 스태티스틱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걸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보제 아인슈타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제 아인슈타인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돌아볼 거 없죠. 무조건 그냥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로 템퍼러처에서는. 뭐 스핀 같은 게 있어봐야 뭐 0이거나 1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광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다 있으려고 그래요. 광자는 조금 뭐 더 예외적인데 되게 이제 그 파티클 넘버가 보존돼야 되는 그런 그 보존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그냥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건 델타 펑션 픽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뭐 이런 식의 조금씩 이제 이 excited state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은 어디까지가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냐 하면은 어떤 템퍼러처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도 여기 들어가는 것들 다 더해도 이 n을 다 못 채워요. n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n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n을 다 못 채우죠.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100만 개가 주어졌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서멀리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들인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50만 개밖에 못 들어간다. 여기는 30만 개, 여기는 50만 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다 어디에 있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여기는 50만 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70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excited state에 들어갈 수 있는 파티클의 개수를 다 더해도 이게 원래 주어진 개수가 안 차는 그런 템퍼러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보제 컨덴세이션이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왕창 몰려 있는 거. 네. 이게 보제 컨덴세이션 스테이트야. 알라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읽어도 안 되는 걸 자꾸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이해가 가면 이해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템퍼러처가 이제 커지면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비슷해져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비슷해지면 그게 뭐냐면 그게 그 똑같아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게. 내가 그건 뭐 증명은 안 했지만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마이너스 뭐예요? 에너지 오버 KT에 비례하는 확률 인자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네. 확률은 다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뭐 뭘로 노멀라이즈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걸로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이게 스핀과 스태티스틱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퀘션. 근데 교수님 예. 저거에 관련된 그 어떤 책을 보면 소위 말하는 통계역학 책에 나와 있어요. 통계역학. 혹은 서멀 피직스라고 열역학. 실제로 여기에 관한 내용은 다 통계역학의 이야기입니다. 열역학 책 뒷부분에 있어요, 보통.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내가 반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요? 네. 반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매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MC 제곱의 에너지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MC 제곱이 있어서 여기에는 모든 가능한 쭉 그 컨티뉴어스하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뭘로 주어지냐면 PC의 제곱 플러스 MC 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P가 변하면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면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컨티뉴어스하게 쭉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기겠어요? 마이너스 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있던 그 반물질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떤 그 마이너스 2의 전자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위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 어딘 걸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면 여기는 전공이 생기고 전공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반립자가 생기고 여기는 뭐예요? 없던 게 하나 생겼으니까 입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전자를 이제 푼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양전자가 생기고 이걸 갖다가 이건 뭐예요? 전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전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올리느냐? 그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EMC죠. 응? EMC. 최소한도 뭐 이거 요 너비가 2MC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MC 제곱보다는 커다란 어떤 에너지를 가진 놈이 뭐예요? 이놈을 쳐줘야 되겠죠. 네. 이게 뭐냐면 빛이 감마레이가 이놈을 쳐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마가 MC의 제곱보다도 더 큰 아니 소리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쌍창생이에요. 이게 쌍창생. 다시 말해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에너지만 있었는데 그게
전자와 반전자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창성이요? 그래서 쌍창생. 이건 페어 크리에이션. 페어 어나일레이션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놈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던 구멍을 갖다가 얘가 이렇게 도로 메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그렇죠. 이거는 도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페어 어나일레이션. 쌍소멸.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쌍소멸. 페어 어나일레이션. 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반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꽉 차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뭐예요? 딜에게, 딜에게 바다에게, 딜에게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물질이 그냥 물질을 만나면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물질이 물질하고 만나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에너지로 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물질을 많이 만들 수만 있으면, 에피션트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물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반물질의 측정도 어떻게? 반물질의 측정도 어떻게 하죠? 반물질의 측정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사라지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파티클 한 개를 디텍트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그 전하를 가지고 있는 놈은 문제가 없대. 파티클이나 안티파티클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E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하를 가진 그냥 입자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만날 때까지는 얘들은 서바이브 할 거 아닙니까? 꼭 자기 짝을 만나야 이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서도 아무거나 붙잡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안개상, 아주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여기 안개상자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자장을 걸어놓는 거죠. 자장을 걸어놔서 플러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레이디어스를 가지고서 이제 휘게 만들고, 이런 궤적이 남는 거예요. 궤적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이디어스를 재 가지고서 뭐예요? 질량을 갖다가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휘느냐 이쪽으로 휘느냐에 따라서 전하를 갖다가 아이덴티파이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질량이 얼마고, 또 전하가 얼마고, 그러면은 이제 파티클이 아이덴티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양자물에서요. 그 벽이 유한할 때 에너지가 그 포텐셜보다도 작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투과가 되고 어쩔 때는 파셜 리프렉션이 되잖아요. 그건 뭔가 좀 잘못. 바운더리 스테이트 이런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운드 스테이트, 바운더리가 아니고 바운드 스테이트. 그 의미가 좀 바운드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포텐셜 우물이 있다고 그래봐요. 이런 식으로. 네. 포텐셜 우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물에 퐁당 빠진 스테이트가 몇 개냐?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예요. 이 특정한 스테이트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 있으면은 이 우물 안에 있으니까 어떤 약간의 상자 안에 있는 파티클 아닙니까? 네. 상자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자 안에 있는 파티클들은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1, 4, 그 다음에 9, 엡실론, 이런 식으로 어떤 디스크리트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비슷하고요. 여기서도 아무 스테이트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스테이트, 특정한 스테이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얼마나 깊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llow되는 허용되는 스테이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 안에 허용되는 스테이트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우물 안에 있는 빠져 있는 상태는 이런 바운드 스테이트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해요. 몰라요? 근데 이 위로 일단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컨티뉴어스 스테이트가 다 존재합니다. 모든 게 왜냐하면 모멘텀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스테이트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은 이거 여기는 뭐냐면 그냥 우물이 너무 넓어서 그렇다고 이게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란 스테이트, 스캐터링 스테이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토탈 트랜스미션. 그건 뭐냐면 아까 말을 좀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해를 좀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네. 이것 따로인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들 중에서 특별히 토탈 트랜스미션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특별한 유한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자고 그러면은 어떤 스테이트냐 하면은 이 어떤 에너지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에너지가 정확하게 뭐냐 무한 우물의 에너지의 그 디스크리트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높이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그냥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어? 왜요? 계산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레조넌스예요. 일종의 레조넌스예요. alright. 계산을 하면은 이게 트랜스미션 이렇게 리플렉션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리플렉션 일부는 리플렉션이 되고 일부는 트랜스미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위에 있으면 이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 이게 특별한 이 높이가 되면은 그냥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배리어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고전적으로는 다 반사를 하는데 이게 웨이브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놈들이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죽어가지고 다 죽기 전에 이게 다시 포텐셜이 낮아지면은 여기서 이제 좀 남는 거죠. 앰플리튜드가. 이게 터널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건 이거 에바네센트 웨이브의 어떤 비유될 수 있다고 그랬고 토탈 리플렉션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탈 리플렉션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 죽기 전에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부도체 상태인데 이게 뭐랄까 불투명한 놈인데 투명한 걸 다시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살아나가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죽어 없어지는 이런 걸 갖다가 소멸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텐셜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죽는 경우를 이렇게 죽어 없어지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멸파라고 그래요. 소멸파가 다 소멸하기 전에 뭐가 오면 뭐예요? 그러면 이게 투명한 물질이 다시 오면 다시 살아서 나가는데 그것은 터널링에 해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입자의 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터널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자 역학은 너무 개념적인 게 너무 많아서 쉽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역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은 듀얼리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자꾸 입자의 랭귀지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자가 엘렉트론이 지금 엘렉트론의 간섭 실험을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지금 해보면은 엘렉트론이 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한 개씩 보내면 여기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간섭무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간섭무늬가 생기는 것을 입자로 생각하면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고 자꾸 물으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입자가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는 뭐예요? 위치랑 속도 정확히. 응? 위치랑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생겨요, 그게? 파동이랑.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성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디프렉션의 성질이에요. 디프렉션을 갖다가 입자의 디프렉션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간섭, 회절 이런 것, 다시 말해서 물질파의 간섭, 물질파의 회절, 그것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런 컨셉인데 그게 어려워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물질이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억셉트하면 빛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양자의 말의 뜻은 원래 빛의 입자성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학부 4학년 동안 아무도 여러분한테 빛의 어떤 양자역학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나서는. 왜냐하면 그건 퀀텀 필드 시어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양자역학의 가장 어드밴스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가르치는 다 파동역학만 가르쳐요. 근데 말은 여전히 양자역학이라고 그런답니다. 양자라는 말의 뜻이 입자란 뜻이에요. 양자. 띄엄띄엄한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게 파동의 웨이브 성질을 갖다가 파동의 입자성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학부의 양자역학은 굉장히 잘못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웨이브 미케닉스라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파동역학이다. 실제로 슈레딩거가 붙인 이름이 파동역학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러면 뭐가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정리가 안 돼? 현수, 정리가 이제 좀 돼요? 오늘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그때 놓쳤어요. 포텐셜 우물할 때 그때 놓치고 나니까 뒤에가 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한 번 모르면 계속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만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질문도 질문 안 하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자물리요. 입자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 그 고대의 원자론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질이 이게 복잡하면 분필을 일을 하고 싶으면 분필을 잘게 잘라요. 분필을 잘게 자르면 분자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분필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분자 하나 이해하는 게 더 쉽고 분자를 다시 자르죠. 그렇죠? 여기 이 안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카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원자들로 나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분필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을
가장 자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해를 해보자. 그게 원자론이에요. 그리고 입자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자, 생각할 수 있는 원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자를 찾자. 그게 입자물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들여다보니까 다시 핵과 전자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물질의 기본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물리의 프린시플은 뭐냐면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아이디올로지를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보자. 그게 뭐냐?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 환원주의. 그게 뭐냐면 리덕셔니즘입니다. 가장 더 근본적인 걸로 잘라서 그 다음에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뭐 분자까지 와서 분자에서 원자 내려오고 원자에서 핵과 전자로 자르고 핵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핵 안에는 무수히 많은 프로톤과 뉴트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 다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프로톤은 쿼크이라는 걸로 다시 나눠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톤은 UUD라고 하는 어떤 그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고 뉴트론은 뭐냐면은 UDD라고 하는 이건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런 걸로 더 쪼개진다 이런 얘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입자물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 뭐냐? 입자물리의 두 가지 퀘션이 뭐냐? 퀘션 1. 이건 뭐냐면 기본 블록이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게 뭐 쿼크이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쿼크이 더 이상 더 쪼개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현재로서는 뭐 그런 그 모티베이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기본 블록이 뭐냐? 기본적인 원자가 뭐냐? 고대의 원자 말이에요. 기본 원자. 두 번째는 뭐냐면 퀘션 넘버 2는 뭐예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기본 블록을 다시 붙여가지고 이 세상, 이 집을 다시 쌓을 거냐? 그래서 힘에 관한 이론이에요. 동력학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런 그 이데올로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 피직스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자 물리학이라고 그러고 결국 이제 그리스 이래의 그 물리학의 이제 정통적인 후계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이 생각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뭐 다 쪼개봐라. 원자를 갖다가 아무리 니네들이 모아가지고서 그러면은 그게 분자를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실제로 어떤 몰레큘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몰레큘러 피직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경멸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이렇게 1급의 물리학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다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간단하고 더 우아한 문제를 찾아서. 근데 화학자들은 뭐냐 하면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몰레큘을 벗어나면 화학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몰레큘을 공부하는 것이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자들은 이런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이 컴퓨터 돌려가지고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그런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포퓰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워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더 이제 그 몰레큘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우리가 보는 고체들, 이런 책상이나 뭐 나무나 이런 혹은 금속이나 이런 것들, 덩어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는 어떤 새로운 10의 예를 들어서 23승계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입자들이 이제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금속을 설명하는데 그럼 이만큼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이건 학문도 아니고 이건 물리도 아니고 이건 학문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시스템을 갖다가 기술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파라미터면 되거든요. 적어도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어떤 에머전트, 즉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창발성. 예를 들어서 분자 레벨에는 분자 레벨의 어떤 질서가 있고 원자 레벨에는 원자 레벨의 질서가 있듯이 되게 많이 모이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서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좀 현상론적으로 그냥 펀더멘탈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뭐냐면 의미 있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의 어떤 스케일에서 밑에 이제 그 서브아토믹 피직스에서 여기 오더 오브 원 여기 우주까지의 스케일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각계의 스케일은 각계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에머전트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찾는 게 물리학의 적어도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컨덴스드 매터 하는 사람들, 이게 응집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 그도 저도 아닌 어떤 것들도 있는데 뭐냐면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하나는 환원주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간단한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그래서 그걸 아주 이제 우아한 수학을 써가지고서 이그젝트하게 기술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분야가 입자 물리학이고,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물질들이 막 모여 있으면 이 전체를 통괄하는 이 오버롤한 어떤 오더 파라미터가 뭐냐, 이런 걸 갖다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응집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응집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만 쓰고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만 쓰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버롤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이 이제 그런 거라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작은 스케일을 보는 게 입자 물리학의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혹은 원자보다 더 작은 스케일의 대상을 갖다 공부하는 것이 그게 입자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뭘 가지고 보냐?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는 툴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거시적인 것 같으면 맛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져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빛을 가지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빛은 약 평균적으로 한 5,000 옹고스롬 정도의 랭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원자만 하더라도 5,000분의 1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는 원자도 못 본다고요. 그런데 원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원자의 10만 분의 1 되는 스케일이 되는 핵은 어떻게 보며 뭘 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하느냐. 그게 이 참 퀘션이죠. 답이 뭐냐 하면은 빛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 모든 작은 아원자 세계를 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 물질의 웨이브의 성질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작은 파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장보다도 더 작은 것은 못 본다고요. 빛의 웨이블랭스보다 더 작은 것은 빛을 가지고는 리졸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스케일을 보려고 그러면은 작은 파장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럼 작은 파장을 뭘로 만들 거냐 하면은 물질파의 파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은 뭐냐면 물질의 모멘텀 분의 h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크면 작은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걸 보려고 그러면 하이 모멘텀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은 굉장히 작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다른 네임이 뭐냐면 고에너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작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커다란 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가속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속기 물리학.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를 이렇게 뭐 서머라이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파티클은 뭐예요? 모든 화학적 성질을 컨트롤하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전자와 전자예요, 전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티클은 전자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핵, 프로톤, 뉴트론, 그러니까 전자가 있고 프로톤과 뉴트론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핵의 발견에 대해서 핵의 발견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쓴 사람, 우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브루크하벤에서 이제 핵물리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핵에 대해서 자세히 뭐 잘 쓴 것도 있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을 좀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핵의 발견을 갖다 입자 물리 편에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다른 모든 책들은 다 핵물리에다가 핵의 발견은 원자 물리 혹은 전이나 혹은 핵물리학에 갖다 놔도 될 텐데. 자,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핵의 발견 누구예요? 라더포드예요. 이 사람은 이제 뉴질랜드의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된 사람인데 러드포드가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 그 당시에 이제 그 원자 모형이 톰슨 모델이에요. 요미한 모델이 톰슨 모델인데 톰슨 모델은 뭐냐면 여기에 밀가루 반죽 같은 데에다가 어떤 구슬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구슬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뭐 어떤 알파 입자나 뭐 이런 것들 프로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그게 아니고 여기 밀가루 반죽은 뭐냐면 플러스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고 여기에 엘렉트론들이 이제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로부터 원자를 가열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엘렉트론들이 튀어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엘렉트론들이 가벼운 엘렉트론들이 이렇게 푸딩 안에 박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쫙 퍼져 있고 그래서 플러스는 젤리 같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가벼운 엘렉트론이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금박지가 있어요. 금박지를 놓고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알파 파티클을 갖다가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그 방사성 붕괴를 하면은 이게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헬륨 이제 원자핵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포텐셜 우물 안에 이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알파 파티클이 갇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널링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게 픽처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알파 파티클이 이걸 뚫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건 다 확률적으로 이제 지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를 해서 나오게 되면 율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금박지를 갖다가 타겟으로 놓고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파티클은 2개의 프로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있기 때문에 뭐 형광막 같은 것에 부딪히면은 뭐 반짝하게 이렇게 어디에 나왔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여기다가 쭉 돌아가면서 뭐예요? 병풍을 치는 거죠. 병풍을 쳐가지고서 얘가 일로 튀느냐, 이게 알파 파티클이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시켰겠어요? 이런 거를. 얘나 지금이나 이제 그 조교 조교한테 시켜요. 그래서 그 조교 이름이 누구냐면 말스텐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교한테 시켜서 그래서 이 라더포드가 여기 뭐 일로 나가는 놈은 뭐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다 세어. 일로 어디 어느 방향으로 몇 개가 가는지를 다 세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 이거는 열로 다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로 다 와서 여기에 이제 좀 해고 기껏해야 뭐 여기 몇 개 이렇게 올지 말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실제로 이 디프렉션 앵글을 계산을 해보면은 1도도 안 돼요. 이게 0.1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모델이 여기에 이제 있는 모델이 푸딩 모델이라고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가 산란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젤리 해봐야 뭐 부드러운 거고 뭐 전자 이건 뭐 1840분의 1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알파 파티클에 비해서 전자랑 그 안에 있는 구슬 박혀 있는 입자는 뭐예요?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대포화를 갖다가 솜사탕에다가 지금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결과가 어땠냐 하면 결과가 아주 놀라운 거였어요. 말센이 보고를 하기를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이게 일로도 가고요. 일로도 가고요. 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튕겨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주로 일로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이런 것도 적지 않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라더포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다가 대포알로 솜사탕을 쐈는데 대포알이 튕겨 나오냐? 어떻게 2000배 무거운 놈을 어떻게 튕겨낼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더포드가 계산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캐터링의 주체가 디프렉션의 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질량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원자의 스케일에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의 스케일에 질량이 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디프렉션이 거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이 디프렉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휘어가느냐 하는 게 이게 너무 크면 안 휜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많이 휘겠죠? Right?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작게 해서 이게 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점이 되면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Alright?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산의 모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스캐터링 시어리를 다시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작아서 이걸 다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그 헤비한 어떤 이 전체의 매스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캐터링의 중심이 충분히 작아야 된다는 것을 지각을 한 거예요. Alright? 그리고 나서 이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이 있고 여기에 무슨 스캐터링이냐 하면은 쿨럼 스캐터링을 하는 거죠. 쿨럼 스캐터링을 한다고 해놓고서 그건 뭐 이제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파티클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걸 아주 센 놈을 가지고 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요? 이 나오는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약 5 MeV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프로톤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 2m분의 2m분지 p 제곱이 k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p 제곱이니까 p는 스퀘어 루트 2mk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p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한 약 200 MeV 정도 돼요. MeV 나누기 C. PC가 200 MeV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람다를 계산해요. P분지 C를, P분지 H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이거 계산이 금방 안 되나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네. 금방 할 수 있죠. 이건 여기까지는 뭐 그냥 받아들여요. 집에 가서 10초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C분의 H바 2파이 곱하기 H바 C. 네. 근데 H바 C가 얼마냐 하면 이게 200 MeV 곱하기 1페럼이에요.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PC가 200 MeV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딱 캔슬이 돼서 이게 약 2파이 한 6 정도의 6페럼이 정도가 나왔어요. 람다가 6페럼이 정도. 그러면은 이 람다가 6페럼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놈이 이게 이놈이 디프렉션 앵글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디프렉션 앵글은 D는 뭐예요? D가 첫 번째 주극 때까지의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 요 앵글이 시타거든요. 요 앵글이 시타란 말이에요. 그 시타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시타가 이건 D분지 크기. 그렇죠? 이 사이즈, 이놈의 사이즈분의 람다만큼 디프렉션 앵글이 생긴다고요. 이 앵글이, 이게 시타가,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D분지 람다 하면 이게 얼마냐? D는 아까 원자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에, 이건 옹구스럼이에요.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고, 람다는 뭐냐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미터예요. 페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이게 뭐냐면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레디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180을 갖다 곱해봐야 57을 곱해봐야 1라디안은 약 57도 되잖아요. 곱해봐야 뭐 조족지혈이죠. 0.1도도 안 된다고요. 교수님 근데 어. 저기 점에서 퍼져나간 거 저게 회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프렉션을 회절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물질파의 회절이다. 그러니까 물질파가 디프렉션 하면 산란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해서 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Right. 원래 저기서는? 어. 그럼 알파이 저 입자의 충돌이에요? 파동의 충돌? 알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세요. 왜 작아지면 이 각이 커지는 게 그렇죠. 회절 효과 같은 거예요? 작아지는 게 커지는 것은 그것은 산란 효과라도 이야기해도 되고 회절 효과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는 왜 작아지면 더 많아져요? 커도 그러니까 스캐터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냐? 실제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쿨롬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쿨롬 스캐터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스캐터링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나오느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이걸 갖다 시타 방향으로 나오는 뭐랄까 산란 단면적이 d 오메가. 이건 뭐냐, 어떤 각으로, 이건 시타는 이게 오메가는 뭐냐면 시타와 파이 공간각을 의미해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어떤 몇 개나 나오느냐, 그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양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사인 2분지 시타의 4승에 비례해요. 쿨럼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파티클과 파티클이 스캐터링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계산을 통해서 안 보여주겠지만 이게 크면 클수록요. 여기에 어떤 이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스캐터링, 그러니까 디프렉션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산란으로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저 쿨럼 스캐터링은 지금 스캐터링 산란 단면적이 이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크잖아요. 인피니티 아니에요. 시타가 0이면.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right? 근데 이게 크기가 이제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소위 말하는 모양 팩터가 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쉐입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냥. 그래서 요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시타인데, 요게 뭐냐 하면은 끝나는 이 앵글, 이거를 뭐냐 하면은 크기만 가지고도 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디테일은 여기서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이즈는 말하자면 이게 주걱대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디프렉션 패턴하고 거의 같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파티클은 멀리까지 돼요. 멀리까지 간다는 말이 여기가 뭐냐, 시타 180도가 여기 어디에 있겠죠. 180도.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산란의 중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하게 이렇게 튕겨 나오고 이게 크면 클수록 물렁해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앵글에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이 매스를 가지고 있는 놈이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왜 이게 튕겨 나오겠어요? 왜 튕겨 나올까요? 이게 여기서 어떤 거리에서 튕겨 나왔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럼 이게 쿨럼력이 얘가 뭐냐면은 쿨럼력으로 밀고 있어요. 얘를 알파 파티클은 두 개의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right? 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G개의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놈이 이게 알파 파티클은 뭐 두 개의 차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차지는 이만큼이고 이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예요. right? 이 포텐셜 에너지가 포지티브한 포텐셜 에너지죠. 이것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은 계속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튕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이퀄 r분지 2ge 스퀘어드에서 r을 계산을 하면, 그러면 뭐냐면 잠시 정지했을 때, 다시 말해서 반사돼서 나갈 때에 레이디어스를 갖다가 r제곱이 아니라 r입니다, 지금. 네.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네틱 에너지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요? 5MeV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5MeV고 G가 79번이에요. 검이라고 그러면 79번이고, 이걸 뭐 다 획기놨다고 해도 79번이고,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제 79를 다 할까요? 스크리닝 된다는 걸 갖다가 왜 우리가 고려를 안 할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만큼 다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반사되는 곳은 뭐냐면은 금의 원자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까지 침투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0.53 옹고스트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옹고스트롬까지 뚫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약 80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얼마인가요? 이게 2배의 80, 160 아니에요, 그렇죠? 160에 K2제곱에 나누기 5MEV 하면 이게 R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K2제곱이 뭐냐면 H바 C를 나누고 H바 C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알파라고요. right? 13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37분의 160 이게 뭐예요? 곱하기 MEV 있고 H바 C는 얼마죠? 200 MEV 곱하기 페럼이라고요. 나누기 MEV. 그럼 이게 지워지고 페럼이 단위로 이게 얼마인지를 갖다가 셈을 할 수가 있어요. right? 이게 5가 어디 갔어? 5가 있네요. 5. right? 그러면 5는 뭐냐면 5, 40. 137을 160 하면 대충 1이고 이건 40이에요. 조금 더 좋은 계산하면 4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약 45 페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5 페럼이 동안 뚫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뭐 이 안에서 뭐냐면은 그 쿨룸 스캐터링이 다 맞기 때문에 결국 원자핵의 크기는 45 페르미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 크기를 갖다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계산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포인트 파티클을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여기에 실제로 이 핵의 7 나중에 알게 되는 소리지만 이 크기가 약 금의 경우에 7 페럼인데 7 페럼이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럼 저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쿨룸 스캐터링 계산은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간단한 계산 이런 원리를 통해서 라더포드하고 이제 그 학생이 핵을 발견하게 된 스토리예요. 예. 이번에 램브의 제곱하고 저게 이 운동 에너지는 누구 운동 에너지? 나갈 때요? 예? 얘는 뭐냐면 알파 파티클이 얘가 가지고 있는 알파 파티클이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그 포텐셜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텐셜이죠. 여기서부터 0부터 이게 거리가 r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이 이만큼이고 요거는 뭐예요? 멀리 있을 때의 2분의 1 mv 제곱 이니셜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여기 와서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뀐 거 아니에요? right?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의 발견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스토리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반입자를 통해서 양전자의 발견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디렉의 얘기를 통해서 1928년에 디렉이 아까 이야기했던 반물질 이론을 이야기했고 1932년인가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반물질, 그러니까 양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편 1930 이게 5년인가? 35년 정도 됐나요? 36년인가? 5, 6년쯤 됐을 때에 36년 정도 해서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일본에 이제 유가와라는 사람이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뭐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 프로톤하고 핵과 핵이 예를 들어서 핵과 핵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제 그 결합을 하냐? 왜 결합을 하냐?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시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오리를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여기에 어떤 프로톤이 있고 여기 뉴트론이 있는데 혹은 뉴트론과 뉴트론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끊임없이 어떤 입자를 갖다 주고받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만약에 청력 같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오재미를 갖다가 알죠? 던지는 거. 계속해서 스케이트 타고 던지면 여기서 받아서 나한테 던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오점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꾸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청력이 작용한다 그런 식으로. 인력도 비슷하게 인력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그 엘렉트론과 엘렉트론이 그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뭐 청력이나 혹은 인력을 청력을 갖다 주고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톤과 뉴트론 사이에 어떤 그 파이언 중간자 이게 메존시어래요. 중간자 메존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나눈다, 힘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 힘을 전달하는 어떤 이 중간자를 갖다가 이건 뭐예요? 극한꾼이죠, 그렇죠? 극한꾼을 메존이라고 파이 메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파이 메존이 얼마만큼 이제 무거워야 하는가를 갖다가 계산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건 뭐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메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파티클이 아니에요. 프로톤과 프로톤 혹은 프로톤과 뉴트론이 어떻게 이제 메존을 갖다 만드느냐 하면은 프로톤이 불확정성 원리가 주어지는 허용하는 그 정도 굉장히 작은 시간 내에 메존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작은 델타 T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요놈의 매스가 mc 제곱이라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mc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분의 h바 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그런 시간 내에 파이온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파이온이 만들어져서 요 시간 동안은 주위에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껏해야 얘는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델타 T가 M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작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놈이 만들어지면은 날아가는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전달되는 거리 델타 X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기껏해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광속보다는 짧을 것이고 C 곱하기 뭐예요? 델타 T 하면은 뭐예요? 이게 mc분의 h바만큼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매스가 m인 파티클의 컴프턴 웨이블랭스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컴프턴 웨이블랭스만큼 날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뉴트론이 있으면 얘한테 이제 먹히는 거예요. Right? 네. 그래서 핵력이 미치는 범주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핵력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제 얼마만큼 프로퍼게이션 하는가를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델타 X의 범주를 우리가 알면은 m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m이 핵력의 범주로부터 그게 한 5분의 1 페르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m이 델타 X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핵력의 범주로부터 핵력의 범주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크리에이션 되는 이 메존의 매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턴 웨이블랭스가 이 핵력의 범주가 되는 그런 매스가 그게 얼마냐 하면 계산을 했더니 약 140 MeV예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뭐를 찾았느냐면 한 120 얼마짜리에 지금에 와 보니까 이제 미온인데 그것이 미온을 발견을 했더니 이 정도 매스하고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파이 메저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발견된 입자는 미온이 아니었고, 나중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빨리 죽는다고요, 이놈은. 그래가지고 멀리 날아가지를 못해요, 파이온이.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11년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11년. 1936년에 발견한 게 한 1947년 정도. 1947년에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장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유가와 히데키가. 그래서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세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망했다고 다들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947년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되면서 당장 노벨상이 나오니까 전 일본 국민이 완전히 이제 그 유가와 히데키를 구세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일본 하면 된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어떤 나라도 입자 물리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도 입자 물리 하려고 줄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가와 히데키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우리는 파이온 이야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것들이 다 발견이 됐느냐 하는 거를 내가 일일이 다 이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개만 있었어요. 뭐요? 핵의 발견, 그 다음에 반물질, 양전자의 발견, 그 다음에 파이온의 발견.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계산과 함께 꼭 알아두기 바라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컴퓨턴 웨이브랭스만큼의 이 메전의 전달자의 컴퓨턴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범주 안에서 힘이 전달된다.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입자를 갖다가 매개로 해가지고서 힘을 갖다가 주고받는다. 이 생각이 소위 말하는 섭동적인 범주에서의 범주의 힘의 정의예요, 거의. 지금은 섭동적 범주의 힘의 정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대충 프리파티클이 가는데, 월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입자가 나와서 여기에 먹힌다. 입자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힘을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너무 강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프리파티클이고 뭐가 이제 실어 나르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액션에 대해서는 이런 디스크립션은 좋지 않아요. 섭동적 범주에서의 힘의 데피니션이 바로 이렇게 입자의 교환이에요. 입자의 교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의 힘이 있잖아요. 네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 가지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개의 입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입자요? 전달 입자. 메신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의 범주는 이게 컴퓨턴 웨이브랭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컴퓨턴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는 굉장히 그 무거운 놈에 의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뭔가요? 강력, 또 양력, 중력,
이게 중력 또 전자기. 전자기하고 중력은 공통점이 있죠. 힘의 스트렝스는 다르지만 뭐예요?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R제곱분의 1은 아무리 가도 계속 안 죽습니다. 이게 R제곱분의 1로 안 끝나요. 근데 강력과 양력은 굉장히 빨리 확 죽어버려요. 오케이? 이 강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프로톤과 프로톤 사이에 있어서의 강력은 대충 얼마나 간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한 10분의 1 페르미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해서 메존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메존이라고 그러죠. 베리온과 베리온. 다시 말해서 프로톤과 프로톤을 연결하는 것은 뭐예요? 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두세요. 양력은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겠지만 W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W 보존 플러스 마이너스 G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자의 매스는 약 한 84 내지는 90 정도 돼요. 80에서 90 GeV 정도 됩니다. 그게요. C제곱을 나눠가지고 MC 제곱이 80 내지 90 GeV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매스가 G가 92인가? 90.2인가? 하여튼 그렇고 책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드 오브 매그니튜드를 기억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정도다. 100GeV라고 외워둬도 전혀 안 틀려요. 오케이? 1학년 때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드 오브 매그니튜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둘 다 R제곱분의 1 원거리력이고 이것은 레인지가 뭐냐면 인피니트 오더예요. 그러니까 매스가 얼마여야 돼요? 0이요. 매스가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스가 제로인 놈이 뭐냐면 감마, 포톤이에요. 여기는 비슷하게 중력자입니다. 중력자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힘에는 네 가지의 메신저가 존재한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일 또 뭐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이야기 계속해도 되겠어요. 내일은 이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하려고 그래요. 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한 반 정도를 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그래요. 그 다음에 강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양자역학의 약간 간단한 응용이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별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 질문. 근데 파이온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저건 핵자니까 글론이나 이런 게 있는데 글론은 글론 아니에요? 글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일 이야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톤과 프로톤 레벨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파이온인데 그거를 이제 프로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쿼크와 쿼크 결국 이제 프로톤과 프로톤이 작용한다는 것은 쿼크와 쿼크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쿼크와 쿼크의 레벨에서 보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론은 사실 매스가 없는데 지금 파이온은 매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